1902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제정 공포된다. 그러나 그것은 부를 수 없는 노래였다. 이미 한일 강제 병합 이전부터 애국가 제창은 금지되었다. 신식 군악대와 함께 대한제국의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된 대한제국 애국가. 그러나 대한제국과 운명을 함께했던 비운의 국가였다.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인 1902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제정 공표됐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한제국 애국가, 바로 지금 들으시는 음악입니다. 1902년 9월 이곳 덕수궁에서 초연이 됐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대한제국 애국가를 접하시는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오늘 사는 우리에겐 그 가사도 멜로디도 그 존재 자체도 잊혀진 노래인 것이죠. 대체 어떤 노래였기에 이처럼 완벽하게 잊혀져야만 했던 걸까요? 미국 뉴욕 시립 도서관. 이곳 서고에는 대한제국 애국가의 악보가 보관돼 있다. 애국가 제정과 함께 대한제국이 해외에 배포한 악보 중 하나다. 악보의 겉장은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글자 아래 태극과 무궁화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돼 있다. This particular copy of the national anthem was owned by Horace Newton Allen, who was an important missionary and diplomat to Korea from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19th century. This copy was then given to the New York Public Library by Horace Newton Allen in 1924. 대한제국 애국가의 작곡자는 프란츠 에케르트. 프로이센 왕실 악장까지 역임한 명망 있는 음악가였다. 그는 우리나라에 머물며 최초의 국가인 대한제국 애국가를 완성한다. 피콜로, 오보에, 클라리넷 등 18가지 관악기로 연주되는 대한제국 애국가는 노래로서 대한제국이 조선과 다른 국가임을 증명하고 있다. 대한제국 애국가는 어떻게 보면은 서양식의 음악으로서 우리의 국가로 최초로 제정된 그런 음악이다라고 볼 수 있죠. 국가 제정의 취지를 밝힌 발문. 노래에는 힘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애국가를 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가사는 어떨까? 가사는 독일어 해석본과 한글 두 가지로 실려 있는데 이는 해외 배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로 시작하는 총 63자의 대한제국 애국가 가사는 황제의 만수무강과 국가의 번영을 노래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민경찬 교수.
가사 버전. 가사가 그는 대한제국 애국가 가사가 영국 국가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본다. 번역을 했습니다. 첫 가사는 언뜻 보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영국 국가 가사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God Save the Queen, 시녀 우리 여왕을 보호하소서라는 그런 문맥과 비슷한데 왜 그런 거 하니? 이 당시에 전 세계 국가가 영국 국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처음 시작 도입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시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궁중학자들도 각 그 나라, 특히 영국 국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양의 국가를 연구하여 창작된 대한제국 애국가. 그러나 아쉽게도 멜로디에 가사를 입힌 성악용 악보가 전해지지 않는다. 민경찬 교수는 6년 전부터 성악 악보를 복원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먼저 해외에서 대한제국 애국가를 원형으로 하는 독립군가 등 노래를 수집했다. 하와이에서 나오는 애국 창가집에 놓고 보게 되게 되면 황실가라는 이름으로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에서 나온 것을 놓고 보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서 제목으로서 나왔더라고요. 거기 놓고 보게 되면 어떤 멜로디에 어떤 가사가 붙여가지고 노래가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사와 멜로디가 조금씩 다른 두 노래를 비교 분석해 참조하되 선율, 템포, 박자 등은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의 원형을 따랐다. 가사는 악보에 나와 있는 63자 모두를 살린 후 현대에 맞도록 맞춤법만을 교정했다. 드디어 4분의 3박자 34마디의 63자의 가사가 입혀진 대한제국 애국가의 악보가 복원됐다. 대원들이 우리 음악 발전에 굉장히 공헌을 했습니다. 대한제국 애국가를 노래로 복원하는 것은 해군 군악의장대대와 함께 진행했다. 여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뛰어가지고 그다음에 천만세로 들어가나 했지. 그렇게 좀 불군이 이렇게 여기 에케르트의 애국가는 관악기를 이용한 군악대 연주용으로 작곡됐기 때문이다. 드디어 복원된 대한제국 애국가. 과연 그 첫 느낌은 어떨까? 서양 같은 경우는 왜 도레미파 솔라 시에서 시는 도로 가는 성질이 있는데 동양 쪽에서는 시로 끝나는 느낌, 끝나지 않는 느낌, 순카에 같은 여백임 같은 그런 느낌. 상당히 슬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슬픈 멜로디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들으면서 연주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애절하면서도 장중한 힘이 느껴져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한민족의 정서가 많이 담겨져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양의 음률만이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긴 여운을 남기는 노래. 이것이 국내 방송 사상 처음으로 복원되는 대한제국 애국가다. 재현이 돼본 적이 없는 이유는 이제 이것이 독립군가 버전으로서는 독립군가 악보는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재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재현이 된 적이 있고 가사가 완전한 상태가 아닌 상태. 그러면 이제 이 스코어가 완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현이 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재현이라는 것은 원 악보 그대로, 그다음에 원 가사 그대로, 그다음에 원 가사의 원 악보 밑에다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 연주를 하는 것은 이 110년 만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09년 전에 만들어진 음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된 근대 음악이자 한나라의 국가답게 웅장한 음악이라는 느낌이 들죠. 일반적으로 국가는 그 작곡가나 작사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국가나 당대 최고의 국가라는 영국의 국가조차도 작곡가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한제국 애국가는 다르죠. 작곡가를 외국에서 초빙하는 등 그야말로 대한제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대한제국 애국가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고종은 왜 그토록 국가가 필요했던 걸까요? 인천광역시 화도진 공원. 조선 말기 서울로 가는 모든 배는 이곳 인천을 거쳐야 했다. 그만큼 화도진은 조선이 한반도를 넘어 다른 세상을 만나는 전진 기지였다. (1882년 5월) 바로 이곳에서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인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 체결된다. 국가와 국가의 만남에는 국기가 필요했다. 미국 측은 성조기가, 우리 측은 태극기가 등장했다. 문제는 국가였다. 국가가 없던 조선을 배려했기 때문일까? 조약 체결 현장엔 미국 민요가 연주된다. 19세기 말 세계 열강들과 차례로 수교하며 본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된 대한제국은 국가 상징물에 대한 필요성에 눈뜨게 된다. 개항을 하고 이제 수호조교를 맺으면서 국제사회에 이제 코리아를 소개하게 됐을 때 많은 나라들이 이제 국가를 갖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우리가 충격을 받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대등한 어떤 그런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가장 먼저 국가 재정에 앞장선 것은 독립신문이었다. 1896년 논서를 통하여 국가 재정 운동을 펼쳐나간다. 그리고 그해 11월 독립문 정초식 식순에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에 윤치호가 가사를 입힌 애국가가 등장하게 된다. 당시는 애국가 전성시대였다. 선교사들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간 올드랭 사인 애국가 외에도 독립신문에 기고된 애국가도 수십 편에 달한다. 200편이 넘습니다. 이 당시 애국가로 불렸던 노래들이 200편이 넘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 발굴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대한제국과 또 이제 일제 강점기 이 사이에선 19세기 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세기 초에 걸쳐가지고 이 애국가 운동이 아주 다양하게 펼쳐졌다는 것이 그것도 자생적인 그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서 펼쳐졌다는 것이 저는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가. 1896년 러시아 니콜라이 2세 대관식을 계기로 대한제국도 국가 재정을 준비하게 된다. 고종은 당시 대관식에 전권 공사로 민영환을 파견하고 선진 유럽 국가를 시찰하도록 명했다. 민영환은 귀국 보고서에서 군 제도의 선진화와 군악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고종은 군사 통치권자로서 육해군을 직접 지휘하는 황제 친총 법안을 만든다. 또 기존의 육해군을 하나로 통합한 원수부를 창설하고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를 대폭 증강한다. 한복에서 서양식 군복으로 복장이 정비된 것도 이 시기를 즈음해서다.
1895년 고종 황제께서 칙령을 통해서 신식군대의 그 군복을 제정한 뒤에 만들어진 그런 옷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신식군대가 있었습니다만 한복을 입은 모습이 근대식 군대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표라든가 단추에 이와 문양을 넣어서 아주 세련된 그러한 근대식 군대에 걸맞는 그러한 군복이 이때 제정돼서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0년 12월 군악대가 설치되고 황실 직속의 시위연대에 배치된다. 군악대는 시위연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시위연대는 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군의 핵심 부대이고 그리고 고종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래서 고종의 측근에서 그 고종을 호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군대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 있는 부대에 군악대가 편성되어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군악대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군악대를 설치한 대한제국은 국가 재정에 착수한다. 고종은 궁치, 즉 궁상각 치우와 같은 한국적 음료를 이용할 것을 명한다. 국가라든가 이런 행진곡풍의 노래들은 2박자라든가 4박자풍이 많은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궁중음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민속음악들이 이제 3박자 계열이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곡을 특이하게도 이제 3박자로 시작한 것이 에케르트 자신은 동양풍의 어떤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에케르트는 완성된 노래에 한국적 동괴에 의한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부제를 달았다. 대한제국 애국가는 곧 대한제국이었다. 가사는 무님이라 불리는 궁중학자, 즉 당대 최고의 석학들에게 맡겨졌다. 그만큼 가사에는 고종과 대한제국의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한자로 쓰면 상제가 하느님이에요. 이제 하느님이 된 것인데 이것은 대한제국이 엄연한 독립자주국가, 대한제국이 엄연한 독립자주국가다. 거기서 지금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 원구단을 세우고 말이지. 이 제국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원구단도 세우고 대한제국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던 원구단.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중국만이 천자의 나라라고 하여 제를 올리지 못했다. 1897년 고종은 이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리고 중국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대한제국은 헌법 제1조에서 자주 독립국을 천명,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지켜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가사 곳곳에서 이러한 대한제국의 열망을 읽을 수 있다. 환영의 떨치사, 위곤이 대한제국의 권위가 말이야. 대한제국의 권위가 환영이라는 전 세계를 말하는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의 떨치사. 이거 웅대한 대한제국의 출발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자주 독립국가의 제국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담은 것입니다. 1902년 애국가를 제정 공포하고 세계 50여 개국의 악보를 보내 근대국가 대한제국의 존재를 알린다. 국호, 국기, 국가, 국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존재에 권위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음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음악은 공식적인 국가라고 하는 것, 내셔널 하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규격화해서 상대국에 알려줘야 될 의무를 가진 그런 노래거든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그것은 단순한 국호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았다.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를 갖게 된 대한제국은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외형적 요소를 갖추고
열강등과 동등한 국가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한다. 이 고종에게 있어서 대한제국 애국가는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대한제국을 당당한 근대 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상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는 지금 탑골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저 공간이 원래는 군악대 건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많을 때는 100명에 가까운 군악대원들이 에케르트로부터 서양 악기를 배우고 대한제국 애국가를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에케르트였던 걸까요? 쌀 한 가마니에 5, 6원 하던 시대 300원의 봉급은 가히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재정을 보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는데요. 자, 과연 정부는 왜 이처럼 공을 들여가며 에케르트를 초빙했던 걸까요? 지난 1916년 에케르트는 이곳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묻혔다. 향년 64세, 우리나라에 온 지 16년째 되던 해였다. 그가 세상에 다시 알려진 것은 1949년. 에케르트 무덤 앞에서 광복 후 최초로 대한제국 애국가가 연주되면서다. 이 모든 행사를 기획한 사람은 해군 군악대장 남궁요열이었다. 남궁요열 대장은 지난 2002년 작고하여 그의 아들을 통해 에케르트와 관련된 유품을 입수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에케르트의 대형 초상. 다른 분하고 찍은 사진에서 아버지가 뽑아내신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액자를 해서 에케르트 초상화를 갖고 계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에케르트라는 분이 한국에 서양 음악을 전달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계셨고, 이분의 음악의 전달을 해준 역사에 대해서 아버님은 그 뿌리를 찾고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일본 유학 당시 대한제국 애국가와 에케르트에 대해 알게 된 남궁요열은 귀국 후 군악대원들과 에케르트 가족을 수소문해 이를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남긴다. 책에 따르면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는 물론 에케르트 사진에서 동영상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한다. 애국가를 짓기 마무리하기까지의 적으신 연필로 습작한 그런 악보도 있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짝으로 하나 갖고 계셨다는데 6.25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그 자료가 다시 오셨을 때는 그게 다 없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현재 에케르트에 대해선 남궁요열의 책과 사진 몇 점이 남아있을 뿐이다. (1892년) 독일 출생인 에케르트. 그러나 그와 관련된 자료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더 많이 남아있다. 독일 해군 군악대장이었던 에케르트는 28살 되던 해 독일 해군성을 통해 일본에 파견된다. 이후 20년간 체류하며 일본 군악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 서양 음악을 보급한다. エケルトは明治12年から明治32年まで日本に20年間滞在しまして、海軍軍楽隊、それから主にはあと指揮部、宮内庁の楽部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他、この音楽取調べ係、それから、陸軍の軍楽隊という当時の日本の西洋楽をやっていた団体のほとんど全てを指導したということが大きいと思います。
무엇보다 그는 동양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일본의 창가들을 근대 서양 음악에 접목시키는 편곡 작업을 진행했다. これらがエケルトの曲でしょうか。エケルトがそうですね、編曲したものですね。こちらが小学唱歌集と言われているその日本で作られた最初の唱歌の教科書ですけれども、それは琴で合奏できるように作ったものですね。 하야시 히로모리가 작곡한 일본 국가 기미가요도 그의 편곡을 거쳤다. 1900년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할 땐 일본 정부로부터는 훈장을, 독일 정부로부터는 왕실 악장직을 수여받는다. 에케르트의 귀국 소식을 접한 대한제국은 그를 초빙하기 위해 공을 들인다.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덕국 신사 에커트, 3년 계약에 월 300원, 군악대장 월급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군악대 대원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악기를 가르쳐야 되고, 또 이제 주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그 편곡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동양음악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조예가 있어야 되고, 이런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지 됐었는데, 딱 프란츠 에케르트가 적임자인 거죠. 1901년 한국에 도착한 에케르트에게 대한제국 국가의 작곡과 군악대원 교육이라는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다. 기존의 나팔수에서 군악대원 50명을 뽑아 매일 6시간 이상 교육했다. 악기도 언어도 낯설었던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 에케르트가 채, 대, 에, F 등을 따라하도록 시켰으나 혀가 잘 돌지 않아서 발음을 하는데 몹시 애를 먹었다. 악기를 조금만 잘못 들어도 혼이 나서 매를 못 이겨 도망가기도 하고 내쫓기기도 하였다. 밤낮 없이 쥐구멍에 소를 몰듯 가르쳤다. 에케르트는 악기를 잡는 법은 물론 보관에서 수리법까지 기초부터 치밀하고 엄격하게 교육했다. 다혈질이었던 에케르트의 불호령을 피하기 위해 대원들도 후롱불에 의지해 밤을 새며 연습했다고 한다. 서양 악기를 본 적도 없고 오손보라하고 본 적도 없고 전무한 상태죠. 전무한 상태에서 독일인인, 한국 사람도 아니고 독일인인,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조선말을 전혀 모르는 독일인이 서양말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이제 아주 험난한 힘든 작업이 아니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01년 9월 7일 고종 황제 탄신일, 덕수궁에서 정부 요인과 외국 사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연을 펼치게 된다. 훈련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 27명으로 편성된 군악대는 에케르트의 지휘로 두 곡의 서양음악을 연주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날씬한 제복, 번쩍거리는 악기들, 정확한 박자, 흐르는 듯한 리듬과 하모니, 이런 모든 것이 한데 어울려 청중들은 열광했다. 머지않아 이 악대는 동양에서 최고의 악대가 될 것이다. 에케르트가 군악대를 성공적으로 이끈 데에는 당시 통역을 맡았던 배구용의 역할이 컸다. 배구용은 오늘날 외국어 학교에 해당하는 한성 관립덕어학교에서 독일어를 공부하던 학생이었다. 하지만 통역을 하는 가운데 재능이 발견되어 에케르트로부터 따로 지휘와 작곡법까지 배운다.
현재 그의 손자가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다. 손자 백성빈 씨는 할아버지 배구용의 서훈 증서 등 문서와 사진 몇 점을 보관하고 있다. 배구용은 1907년 군악대장이 된 이래 지휘자로서 군악대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다. 돌아가신 거죠? 네, 할아버지. 네. 이런 책이 있었다는 거고, 요거는 요 근래 얘기인데 앞에 맨 앞에. 네, 군악대장이었습니다. 네. 지휘자로서 앞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저 지휘봉도 여기 있어요. 그는 군악대장으로서 관악을 보급하는 한편 조선의 궁중음악인 아악을 오선지에 옮겨 우리 전통음악이 세계에 소개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에케르트로부터 작곡법을 배워 조선 유람 별곡 등 수십 편의 창가를 작곡함으로써 초기 서양 음악을 발전시킨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5등 훈장을 수여했다. 대한국 기념장 증서, 이건 기념장. 응? 까만 예복이었는데 그래서 금술 그 견장에다가 이렇게 빨간 거 이런 게 있는데 아주 멋들어졌었어요. 그걸 조금만 했어도 내가 입어보기도 하고 뭐 야단을 맞고 이랬었거든. 근데 그게 6.25 피난 갔다가 와가지고 갔다 와 보니까 뭐 홀랑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군악대 복장은 각국 군악대의 옷을 참조해 프랑스에서 제작해왔다. 요즘 못지않게 화려한 모습이다. 화려한 옷을 입고 햇볕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관악기를 들고 광화문 앞을 활보하는 군악대원의 모습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신기한 볼거리였다. 군악대가 지나간다 하면은 그냥 종로에 전차가 다 서고 그냥 그걸 하느라 사람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각식 뭐 우리 가족들도 다 그 낙원동 사셔서 그 전차길로 그냥 다 나가셔가지고 다 구경하고 뭐 이랬다고. 군악대와 이들이 연주하는 애국가는 나라가 기울던 시기 국민을 위로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 에케르트의 대한제국 애국가는 국민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이었다. 군악대를 교육하고 후계자를 양성함으로써 근대 서양 음악 도입에 기대한 공헌을 했던 에케르트. 하지만 아쉽게도 전쟁 중에 많은 기록들이 소실돼서 그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묻혔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우리나라를 각별하게 생각했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볼 따름이죠. 에케르트를 초빙해서 국가를 제정했던 고종.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서양을 모델로 한 근대 국가의 건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무개혁이라는 일련의 근대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가 추진되는데요. 고종의 이러한 개혁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빠른 속도의 진전을 보게 됩니다. 덕수궁 앞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남대문, 광화문 등 주요 도심으로 뚫려 있는 방사상의 도로 구조. 덕수궁 앞의 도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약 100년 전 대한제국 시기이다. 덕수궁을 중심으로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와
의주로를 신설하고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여 파리와 워싱턴 같은 방사상 도로를 만들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도 동경을 그렇게 새로운 방사상 도로 체계를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서울은 일본보다 앞서서 서울 도시 구조를 요즘 말로 현대화를 했죠. 1887년 칠흑같이 어두웠던 경복궁 후원 건천궁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불이 켜졌다. 미국 에디슨이 백열 전등을 발명한 지 8년 만이었다. 조선 왕궁의 전등 시설은 중국, 일본보다 2년이나 앞선 당시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이었다. 도로를 정비하고 1899년 서울을 둘러 첫 전차가 개통된다. 이는 일본 도쿄보다 3년이 앞선 것이었다. 이 삽화는 당시 전차를 처음 본 일본 군인들이 전차를 뺏어 타는 모습을 담고 있다. 방사상 도로 체계를 갖추고 전차가 쾌속 질주하는 서울의 모습은 외국 기자들 눈에도 놀라운 일이었다. 서울은 머지않아 동양에서 가장 수준 높고 가장 흥미로우며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될 것이다. 신발명품을 거침없이 받아들여 서울 시내를 바람을 쫓는 속도로 달리는 전차를 타고 구경할 수 있으니 어찌 놀랍지 않으랴. 서울을 선진도시 체계로 바꾸려는 고종의 도심 개조 사업. 탑골공원도 이 사업의 하나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중심으로 주변을 정리해 조성됐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년 여름 군악대 시민위안 음악회가 열린다. 당시 탑골공원 사진에는 독특한 모습의 건축물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악 시설. 동판으로 만든 세 개의 기둥으로 둥근 고깔 지붕을 받치고 있는 야외 음악당이다. 이제 시군악대가 그 독일 해군 군악대하고 연주를 하던 그 음악당입니다, 여기가. 1905년 독일 비스마르크 호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독일 해군 군악대는 이곳 탑골 공원에서 대한제국 군악대와 교환 연주를 갖는다. 남서 방향으로 이쪽으로 앉아. 내 뒤에 보면 부록 있잖아요. 이 연주를 시작으로 군악대원들은 탑골 공원에서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기 시작한다. 베토벤, 모차르트, 바그너 등의 명곡이 매주 목요일 연주됐으며 왈츠에서 가곡, 흥진곡 등 레파토리도 다양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한제국 애국가가 장식했다. 그러나 1904년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사실상 고종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막을 내린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을 박탈하고 경찰권을 박탈하면서 완전히 이것은 말이 일본 지배가 이제 이거 가시되고 또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이러한 것 완전히 주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대한제국이 엄존하지만은 사실상 무력한 거예요. 아무 속수무 완전히 식물 정부가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제국 애국가는 어떻게 됐을까? 1907년 고종이 폐위된 뒤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진행된 순종 즉위식. 대황제 폐하. 이곳에서 마지막 대한제국 애국가가 불리어진다. 애국가, 악작, 연주 시작해서 아홉가 악지 끝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공식적인 국가문서에서의 애국가, 대한제국 애국가의 존재는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죠.
고종과 순종이 참석하지 않아 환관을 세워 억지로 만들어진 양위식. 이후 1907년 일본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면서 군악대도 해산되어 이왕직 악대로 재편된다. 이후 대한제국 애국가는 사실상 금지곡이 되었다. 애국가 지은 죄로 평양 감옥에 가두다니 세상에 나라 사랑하는 죄는 한국밖에 없을지라. 한일 강제병합 전부터 금지된 노래 애국가. 식민 치하에서는 더욱 조직적이었다. 조선 총독부의 초대 총리인 데라우치는 1911년 독립을 고취하고 제국의 반항을 장려하는 노래를 가장 우선시하여 단속하라는 교육 방침을 시달한다. 유감스럽게도 첫 곡은 이제 기미가요. 기미가요인데 이게 일본의 국가죠. 일본의 국가가 최초의 첫 곡으로서 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1914년 이후로 1945년까지 학교의 모든 음악 교과서의 첫 곡은 전부 기미가요였습니다. 항상 기미가요로 부르게. 1914년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된 장가집이 각급 학교에 전달된다. 이 장가집 제일 앞장에는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식민지 시대 내내 저항과 탄압은 계속됐다. 애국가와 관련된 사건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구속자가 생기거나 학교가 폐교되는 등 이른바 애국가 사건이 속출한다. 오히려 일본이 굉장히 경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국 찬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취체가 이루어져서 1909년 단계에는 이제 교과서도 다 못하게 하거든요, 일본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애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들은 다 금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국가들 이런 것들 다 못 부르게 하죠. 결국 이 애국가가 살아남은 거는 이제 국외 동포 사회에서 이 애국가가 살아남게 되고. 1914년 발간된 만주 광성학교의 최신 장가집. 이 장가집에는 당시 만주에서 활동하던 항일 독립군들의 노래가 주로 실려 있다. 애국가란 이름으로 여러 편의 노래가 수록돼 있는데 그 가운데 상제여 우리 대한을 도우소서로 가사가 바뀐 대한제국 애국가를 발견할 수 있다. (1916년) 하와이에서 발행한 애국 창가에도 황실가란 이름의 대한제국 애국가가 남아있다. 독립운동의 그 의지를 계속해서 다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노래들에도 이런 노래들이 살아 있었던 것이죠. 모이기만 하면 이런 노래를 같이 부르고 민족교육과 애국교육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이 이 창가를 통해서 그러한 정신들을 항상 심어주고 이것을 전파해 나갔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 나라가 멸망하고 없었다고 하더라도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와 그 희망과 그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국가는 곧 애국가였다. 식민지 시대 대한제국 애국가는 독립을 영원하는 이들의 나라 사랑하는 노래, 진정한 애국가가 되어 어두운 시기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근대화에 대한 고종의 야망이 담긴 상징물, 대한제국 애국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는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최초의 창작곡이라는 음악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완전히 잊혀져 버린 배경엔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과 그 성과를 지워버리려는 일제의 집요한 역사 왜곡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되찾고 대한제국이
스스로 근대화를 이룩할 능력이 없었다는 왜곡된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린 대한제국 애국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